온 세계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고통받아야 했던 2020년.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낯선 일들에 익숙해져야만 했고,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팬데믹이라는 재앙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수면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고달고왔던 경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1대 총선이 있었던 지난 4월, 대한민국은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뜨거웠습니다. 이제 기존의 어떤 사회의 복지 제도나 기존의 어떤 소득 분배 방식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 변화를 좀 마주하고 있다라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더 쉽게 많은 것을 이루는 세상.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돈을 버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고,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아예 그런 기회조차 잡지 못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평등한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나선 사람들. 코로나19가 이제 대한민국의 지금의 사회 변화의 미래의 모습을 사실 미리 경험하게 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더 이상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좀 미리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전에 없는 격변의 시기, 그리고 전에 없는 위기의 시대에는 새로운 상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상식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혹은 내가 그럴 자신이 없다면 새로운 상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도 사실은 용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불평등 문제는 더 이상 세상 이쪽 끝 1%와 반대편에 서 있는 일부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희망의 사다리는 끊어지고 누구나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현실. 그리고 이것을 막아줄 안전판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배우로 일하는 동안 내 집처럼 드나들던 여의도인데, 오늘 저의 발길을 멈추게 한 곳은 방송국이 아닌 국회 앞입니다. 매서운 바람이 부는 거리에서 홀로 서 있는 사람들. 얼마 전까지 함께 일하던 택배 노동자들도 저곳에 서 있었습니다. 올 한 해만 10명이 넘는 사람이 과로로 삶을 마감한 그곳은 몸 하나로 버텨야 하는 극한의 노동 현장이었습니다. 첫날 일했는데 허리, 관절이랑 관절, 손도 막 이렇게 한 1.5배 부었고, 군대에서 유격 훈련 받는 거 이상으로 더 힘든 극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퇴근할 때 어떤 정신으로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퇴근하면서 내일 못 나갈 것 같다. 이게 몸이 못 버틸 것 같다 했는데 다행인 건, 그래서 자고 일어나니까 그 고통이 한 3분의 1은 줄어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또 나갈 수 있겠다 하면서 일을 시작했고, 다시 나갔고 하면서 조금은 이제 적응이 돼가기 시작했죠. 근데 하여튼 이 일은 굉장히 극한 직업이구나.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오늘, 평생을 바쳐 쌓아왔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건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달, 두 달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고, 돈이 또 뭐 이렇게 막아야 되고, 진행하던 것들 스톱 시킬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물론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저한테 5년 같았어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집을 정리했는데도 빚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두렵기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어떻게 될까. 하여튼 목표는 딱 그거 하나예요. 내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된다. 무엇을 해도 된다. 요즘의 세상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쳐야 하는 우리들. 어떤 추를 빼거나 옮겨 놓아야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삶을 가질 수 있을지,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평등, 지금부터 새로운 공존의 시대를 여는 방법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가방을 챙기고 나갈 준비를 서두르는 백발노장 이운철 어르신. 이건 계란입니다. 2개. 아, 그거는 뭐 아침 드시는 거세요? 아니 점심. 그다음 우유. 따로 식사하실 시간은 없으신가 봐요. 가끔 가다가 이제 저기 컵라면. 75세 연세에도 매일 이렇게 출근을 하십니다. 사무실 가신다고 그러는데 네. 어디까지 가세요? 서울대 있고요. 대구에서 한 얼마 정도 걸리시는 거예요? 1시간. 매일 그러면 그 네. 지하철 퀵서비스를 시작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지하철을 타고 배달을 하는 일은 요즘 노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일거리입니다. 일거리가 없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뭔가를 하고 싶은데 써주지를 않으니까 소일거리는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안 튼튼한 분들은 못해요. 왜 걷는 일이다 보니까. 근데 하루에 10,000보, 20,000보 이렇게를 걸으시니까 이쪽 7층하고 이쪽에 6층하고 멀지 않은 거리, 거기다 가벼운 소리니 오늘은 뭔가 예감이 좋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매일 하루 종일 타는 지하철인데 찾아가야 하는 곳의 위치와 지하철 노선을 확인하는 일은 언제나 시험 보는 것 같이 긴장됩니다. 돌렸다가 저 가라고. 알았어요. 무슨 전화 먹으시나요? 아이 압구정에 백화점 물건이 하나 있다고 그거 가지고 신사역으로 가야지. 그럼 일이 한 건 더 넣으신 거네. 그렇지.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가져다 줄 일이 하나도 늘었으니 부지런히 움직여야 시간에 맞출 수 있을 텐데요. 보통 이렇게 일 시작하시고 나면 하루에 몇 건 정도 하세요? 한 7, 8개 하루. 아침 8시쯤 집에서 나와 하루 종일 일하면 보통 4, 5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데 사실 노인들에게 이만한 벌이가 가능한 일도 흔치 않습니다. 한 건 하시면 얼마 정도 받아요? 보통 뭐 10,000원, 15,000원 그래요. 그럼 한 달에 얼마 정도? 한 달에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 5, 60만 원. 뭐. 지하철 퀵서비스로 버는 돈과 기초연금을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지만 살고 있는 집 임대료에 생활비로 넉넉할 만큼은 아니다 보니 이렇게 점심값도 아껴가며 살아갑니다. 꼬박 10시간 거리에서 발품을 판 노동의 보상은 버티는 삶. 딱 그만큼의 대가로 돌아올 뿐이지만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오늘이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80까지는 되는데 이제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해야지. 이제 몸을 이제 어느 정도 따라주냐 안 따라주냐 그게 문제지. 노인 빈곤율 세계 1위의 대한민국. 거기에다 가장 빠르게 나이 들어가는 고령화의 나라.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100명의 노동인구가 90.8명을 부양해야 하는, 다시 말해 일하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사람을 거의 1대1로 부양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아침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로 무료 급식소는 아침부터 긴 줄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인원이 옛날에는 안 그런데 130명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찍이 나와가지고
그래 지금부터 시간을 여기서 보내는 거야. 보호받지 못하는 또 그런 어른들이 참 많으세요.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이제 새벽같이 5시 반부터 오셔가지고 줄 서 계시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급식소에서 식사를 하는 게 어려워지면서 요즘은 간단한 도시락이나 주먹밥으로 제공되는 한 끼. 저는 이거 주면 더 좋아요. 한 끼 먹으면 다 잘. 이건 주먹밥 주니까 3끼 먹어요. 가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내일 아침 먹고. 아침 4시에 나왔어. 새벽 4시요? 근데 전철이 5시가 돼야 와. 그러니까요. 어디 가서 드세요? 이거 네.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손녀하고 놀아 먹어야 돼. 새벽 4시. 아들하고 세 식구서 사는데 네. 다 놀아 둘 다. 아, 그 나까지 놀면 어떡해. 요 갔다가 같이 놀아 먹어. 몸 안의 가장 약한 부분을 먼저 공격하는 바이러스처럼 길어지는 불안과 빈곤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이들의 삶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내가 2015년도에 나 딱 저기 된 것 같아. 이제 묘생활 한 것 같아. 2015년도부터 자영업도 했었고 운수업도 했었고. 겨울에 계시기엔 좀 괜찮으세요? 일단 겨울은 추위죠. 이제 추위가 많이 오고 이제 침량 하나씩 지급해주긴 지급해줘요. 없어 뭐 침량 하나 뭐 물 이제 요 깎고 이제 은박지 하고 침량 하나 깔판 하나 뭐 그거지 뭐. 시설이라도 들어가서 무슨 공공근로라든가 뭔가 노동력이 되는 사람들은 하고 이제 뭐 이제 시에서 뭐 공사 들어오고 뭐 그러면은 그때가 나가는 날이 되지 않을까요? 아마. 수고했죠. 성실하게 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사람들이 안정된 삶을 보장받는 어쩌면 아주 당연한 일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린 세상. 노동보다 돈이 더 큰 돈을 벌어들이는 현상은 실제 통계에서도 확인됩니다. 이른바 피게티 지수. 이 지수가 높을수록 자본소득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애초부터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벌어가지고 새로운 기회를 잡고 성공하고 소득도 늘어나고 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그런 또 로직이 작용을 했거든요. 결과에 불평등이 심해지면 기회평등도 없어진다. 그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소득이 불평등한 나라일수록 그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 이런 것들이 심하더라. 기회도 그만큼 불공정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루 일거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드는 인력시장. 네 4시 40분이요. 나중에 못 구하였어요? 네. 현현자 나이 먹었다 안 쓰고 60 넘으면 안 써요. 작년보다 우리 반 줄고 갈고 이제 갈 수가 없어요. 매일 이렇게 일거리를 찾기 위해 서성여 보지만 요즘은 허탕치고 돌아가는 날들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일을 구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 많이 나가야 정말 많이 나갈 건데 일만 나가니까 안 사지. 우리나라가 노동자 숫자에 비해서 로봇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고용 최소화하고 그래서 제조업, 대기업 일자리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제 대중의 불만이 폭발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이런 자국 우선주의로 또 가고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뭐 미국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 전 세계를 경영했던 영국이 나서서 브렉시트하고 이런 세상이 왜 됐습니까? 대중의 불만이거든요. 불평등이 너무 심하고 저 엘리트들 더 이상 못 믿겠다. 자유무역해가지고 우리 망했다. 이런 거거든요. 불평등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과 대립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GDP 세계 5위의 경제대국 영국. 수많은 관광객으로 활기가 넘치던 거리는 요즘 여기저기 시위대의 소리만 가득합니다. 코로나로 도시 곳곳에 제재가 이어지면서 서비스업이나 단기 고용에 의존하던 저소득층은 실업과 굶주림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How long have you been homeless? 3 months. Family, my father died. I come from Liverpool. Just living on the street. Very hard. Very cold. Very cold. I see. What do you do usually? How do you spend a day? I spend my day trying to get on a friend's sofa, trying to get some food, just trying to survive basically. I'd love some help, but COVID at the moment I'm not getting no help. So I've got to wait for the council to open back up, and then hopefully I'll get an appointment to get a key to a flat. So I should have been in a flat about a month ago, but COVID happened. So, what is your biggest wish now? To be happy and secure. Okay, I see. Yeah, that's it really. Okay. Not just to be happy and secure. 영국 노숙자는 2018년 조사 기준으로 30만이 넘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런던에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다 살인적인 물가와 집세에 수백만의 저소득층 세입자들은 점점 더 궁지로 내몰리고 있어서 런던 시장은 이들이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는데요. Inequality is worse than ever and continuing to grow around the world with less and less income going to the precariat that I've written about and we will talk about in a moment. And in a pandemic like this, suddenly millions find that they're not getting income enough to be able to pay to service their debts. So we're going to see millions more in the next few months become homeless, become socially ill from other things because of indebtedness. It's a giant confronting us. We have to have a system that tries to reduce debt.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가 20배 이상 벌어질 정도로 유럽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한 나라 영국. 많은 학자들은 경제적 불평등이 어떻게 사회 문제로 번지는지를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What is the fundamental reason for inequality persisting in affluent countries? Why does inequality persist? So I have spent a long time thinking about many people cannot afford to be well housed. We have many homeless people on the streets of the UK, more homeless people on the streets than anywhere else in Europe. It's not lack of housing. We see the same in education. When we look at health, we see the same things. And so inequality is at the root of so much that is wrong in society in the UK.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 비용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덴비셔주의 한 지역에서는 노동인구의 67%가 실업수당을 받아 생활하거나 결국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는 연쇄 이동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So the latest data shows that there's about 2.7 million workless households in the UK. Now, sadly, because of the pandemic, we think that jobs miracle is probably over, and we're going to see lots more worklessness in the immediate term and the years to come. That will be a huge challenge for government going forward. What we really need to do is to intervene much, much earlier. When you look at children from disadvantaged backgrounds, they're already often 3 years behind their peers, even at a very young age. We need to get to grips with the issues that are facing families at a much younger age. 영국으로 건너가 20년 넘게 살고 있는 브래디 미카코는 아이들의 계급투쟁이란 책을 통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계급 사이의 장벽을 이야기합니다. 가난이 되물림되고 교육 불평등이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사실 이 문제는 2020년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늦은 밤 번화한 거리, 학원 앞 도로를 가득 채운 차량들. 대한민국 교육 1번지 강남은 조금이라도 더 위를 향해 올라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여전한 성지입니다. 거기에 교육 관련 수요가 상당수를 차지하죠. 대치동 8학군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거기 이제 사교육 업장들이 워낙 많고요. 교육 환경들이 워낙 좋은 지역으로도 평이 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인류만을 지향한 학부모 소득 수준이라든가 1등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현재 실제로 강사진들도 1등이 아니면은 현재 내가 그만큼 돈을 지급을 하지 않고 학생들을 배우지 않게 한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얼마를 줘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 아이가 정말 좋은 대학 가게끔 해줘라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학원비가 보통 1,000에서 한 2,000 든대요.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습니다. 개천용 불평등 지수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부모의 학력 수준과 자녀의 성적 비율을 계산한 것인데요. 고소득 지역인 서울 강남구와 저소득 지역 학생의 지능, 노력, 유전 등 잠재력을 분석했더니 둘 사이 서울대 추정 합격률은 1.7배나 차이가 났지만 실제 서울대 합격률은 20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비슷한 자질을 가졌어도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환경에서 치열하게 입시 경쟁을 뚫고 대학을 졸업한 요즘의 청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코로나 충격에 취업 빙하기가 길어지면서 젊은이들의 하루하루도 위태롭습니다. 매일 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지훈 씨. 저 여기서 일한 지 이제 2달 됐어요. 2달 전에는 원래 드라마 스태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인원 축소하면서 그만두고 지금은 편의점 알바. 좀 길게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180만 원 정도 받는.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해서 버는 수입은 월세에 생활비를 쓰다 보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서울 생활을 버텨내야 합니다. 저도 이제 서울 나와서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진짜 없는 것처럼 많이 해봤는데 제 나이대 애들은 아마 지금 이제 졸업하고 취준생들이 대다수일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막연하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고 이러니까 아마 더 힘든 것 같고 또 지금 현 세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또 잘 안 뽑더라고요. 이게 또 알바도 다 자르고 있는 마당에 아무래도 더 조바심 나고 좀 힘들긴 하죠. 이 공간은 이제 제가 음악을 하는데 아무래도 투룸이다 보니까 이제 옆집이나 윗집에 소음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층 침대를 사서 조금 방음이 되는 걸로 제가 좀 꾸며봤어요. 안 즐거운 일을 하면서 평생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즐기면서 사는데 남들한테 피해는 안 주고 저만의 작품을 만들어서 이제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는 괜찮습니다. 지훈 씨처럼 원하는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우며 살아가는 것이 평범한 청년들이 꿈꾸는 삶일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변해버린 걸까요?
대학 입학 후 학자금에 취업 준비를 위한 비용까지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빚을 안고 시작해 결혼과 육아, 주택 마련까지 거의 30년 이상을 부채를 안고 살아야 하는 요즘 청년들을 부채 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뭐 애를 낳고 차를 사고 집을 사고 이런 인생의 뭐 쉽게 말하면 각이 섰는데 요즘의 청년들은 대학 들어오자마자 스펙 쌓고 뭐 어학연수 다녀오고 해도 사실 취업하는 것, 특히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인 거죠. 그랬을 때 뭐 10년, 20년 나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기는커녕 당장 2년, 3년 그리고 1년 앞의 일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불안함이 청년들의 절망과 분노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이전에 70년대, 80년대의 상식으로는 2020년에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세계적인 복지국가로 손꼽히는 네덜란드. 하지만 80년대 초만 해도 네덜란드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30%까지 치솟고 복지 부담이 늘어나면서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나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How did we overcome it? There was an agreement between the trade unions and the employers and the government. And the trade unions said, okay, we will reduce our demands for higher wages. So that made Holland cheaper, the labor cost. And that was the basic success for Holland to come out of the crisis and to be able to export goods. 노동자는 임금 인상을 양보하고 대신 기업은 근무 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노동자에게 줄어든 급여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거나 세금을 낮춰 그 틈을 메운 것이 바세나르 협약입니다. 이 협약 이후 네덜란드의 잠재 성장률은 상승세로 반전했습니다. I am 35 years old and I have two kids. They are 2 and 4 years old, 2 little boys. And at the moment I'm working at a high school nearby as a mentor. And it's for 2 days a week. So for now that's fine, but I think also that many women, because more women are working part-time than men, everybody's working around me. Yeah. 네덜란드의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35%가 넘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 형태로 파트타임이 자리 잡으면서 좋아하는 일을 더 오래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Our daughter is a month. The people I know do work part-time. So my friends and my colleague work as a mother work part-time. So to combine work and their personal life. Because I thought when getting a child, it's a quite strange term, but it puts your career a little bit on hold. So you have to think about work and personal life and how to combine it all. 적게 일하고도 소득이 안정된 일자리. 네덜란드는 어떻게 이런 해법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Because we had this system that if you don't earn enough, you get a supplement. And we also made the tax deductions in your income tax depending on how much income you earn. So the different political parties are now trying to find system. That's why we have now such a discussion about basic income. 네덜란드의 여러 도시에서는 시간제나 비정규직의 안정성을 높이고 소득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 2017년부터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자산이나 소득, 노동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입니다. Basic income experiment. First of all,
The current experiment is a compromise. Characteristics of basic income are individual, unconditional, universal, and it is basic. Its experiment is not universal because it's only focused on people with social welfare. It's not unconditional, but it's more or less a basic income experiment in the sense that people have a minimum income, they can earn their own money and keep it, and have a choice to decide, do I paid work or not? 위트레우트 씨의 경우 실험 대상자들은 1인당 1,000유로, 우리 돈으로 130만 원 정도를 매달 지급받습니다. 이들은 4가지 그룹으로 나뉘게 되는데 A그룹은 매달 지원금을 받는 대신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B그룹은 이런 의무를 면제받는 대신 지급받은 돈으로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다른 C그룹은 B그룹처럼 별다른 의무는 없지만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 월말에 보너스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D그룹은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직장에 취업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That they have no duties whatsoever, that they can decide it themselves, you would expect that the exit to paid work would be even less. We saw that on the contrary, the exit to the labor market was even higher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Sandra, the experiment, what's the contribution of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for the basic income discussion? And we look at our research group, we have seen that the people really want to work. They want to participate in society. They really spend it in a very responsible way. I mean, they want to spend it on the debts they have. They want to spend it on their children. They want to spend it on a course they want to follow. So it's not wasting money at all. We need trust. It requires trust between society and people who need a basic income.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작용은 기본소득을 통해 생활이 가능해지면 더 이상 일하지 않으려 할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험 참가자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일거리를 찾아 수입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If you do it wisely, spending the money, I think it's going to bring you definitely a better chance of living without stress and all that things. Yeah, I think it will help to if you have a basic income. The difference between the salary of people will be smaller, so I think it will be more equal in that way. It gives an opportunity to change your steps. So if you want to pursue something else in life, you have the chance to stop what you're doing and go for the other thing you want to do. And because of the basic income, you can. 로봇과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종말을 부르고 중산층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기본소득제가 화두가 된 것은 기술 발전의 영향이 큽니다. 자동화로 인해 가장 먼저 위협받는 이들은 결국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시대.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면 자연히 소비는 줄어들고 결국 기업 이윤도 감소해 시장 경제가 위태로워집니다.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을 나눠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비슷한 경험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 국민에게 나눠준 재난 기본소득을
지역 화폐로 지급해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시도는 꽤 의미 있는 결과를 남겼습니다. 골목 경제라든지 좀 더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상공인들, 코로나로 직접 피해를 더 많이 본 소상공인들 매장에서만 쓰도록 이제 그렇게 설계된 게 우리나라 재난지원금의 아주 큰 특징이었고요. 그 효과가 매우 컸죠. 매우 컸고 한국이 가장 작은 재난지원금을 쓰고 가장 큰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가 각자의 상황에 맞는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이 이어지면서 그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되고 있었습니다. 실제 이제 한국형 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2016년도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 청년 배당이라는 형태로 처음 이제 한국형 기본소득에 대한 그런 정책을 이제 제시한 것이 출발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지역화폐로 이제 지급되면서 지급받은 청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상승이 됐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자기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됐다 이런 부분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었고, 또 지역화폐로 또 지급이 되다 보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그러한 두 마리 이제 토끼를 잡게 되는 정책적 성과를 가지게 된 거죠. 나는 그날을 잊지 못한다. 일말의 용기를 심어줬던 그날. 그 용기는 내게 열심히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만들어줬다. 청년 기본소득의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지급 대상자 만족도 조사에서 80.6%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족 이유가 좀 의외였습니다.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답은 바로 모두에게 지급되기 때문이다 였는데요. 사실 기본소득을 두고 가장 팽팽하게 대립하는 논쟁거리가 보편지급, 즉 누구나 다 똑같이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라는 문제입니다. 보편적으로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조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단적이 내가 지난번 재난소득에서 97%, 98% 이상이 다 썼다라는 거죠. 이것이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정책으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관점에 대해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랬을 때 기존의 복지의 어떤 그런 정책들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을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세계 경제는 구매력 감소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급과 소비라는 두 개의 바퀴가 잘 굴러야 경제도 굴러가는데 한쪽이 아예 멈춰선 셈이죠. 기본소득을 통해 소득을 늘리면 소비로 이어지고 자영업자들의 매출과 기업의 생산과 채용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 또 조세가 늘어서 국가 부채를 감소시키는 승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복지형 경제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한국의 기본소득 실험을 다룬 다큐가 방송됐는데 50만 뷰를 넘기며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Universal Basic Income Watchers call one of the world's largest experiments of the concept. This money has allowed Myung-ah to quit several part-time jobs. 영상에서는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과
지역 화폐 활용을 통한 경제 효과를 소개했는데요. 인터뷰에 참가한 이들은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된 학업을 유지하고 지역 상인들은 실제 지역 화폐 사용으로 매출이 상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공평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선 엄청난 돈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마당에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Multi-billionaires have seen their wealth and income increase by up to 30% in the last few months. Meanwhile, millions and millions of people in the precariat have had their incomes slashed and their debts increased. We should be very angry about that. But in the longer term, starting very soon, we must build up special capacity to pay out basic income, and that means building a capital fund. In each country, there should be a version of a sovereign wealth fund. And I think that this approach is the long-term sensible road to take. 이렇게 대한민국이 양극화로 우리 사회의 등뼈가 부러져 나가고 있는데 대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아직도 필요할까요? 약자들에게 지급된다고 생각되는 보조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양극화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지난 9월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월 30만 원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 제정법을 발의한 조정훈 의원은 세계은행판 기본소득이라는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 개선 지수가 OECD 국가들 가운데 꼴찌라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득의 양극화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OECD 꼴등 수준입니다. 기본소득과 같은 신복지 체제를 구축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나라 전체의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해본 사례는 없기 때문에 그 효과나 부작용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최근 독일에서는 기본소득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실험 대상자에게는 아무런 조건 없이 3년 동안 연 6천만 원의 기본소득을 주고 아무것도 받지 않는 대조 집단과 비교를 하는 것인데요. A basic income could reduce the fear of the labor force that if they lose their job or major tasks within their job and they have to look around for alternative jobs, this could bridge some time for transition in qualification or in a safety net they need. So taxpayers have to finance it, and it could contribute to reduce social inequality. 한 민간 연구소가 내놓은 국민기본소득제 시나리오에 따르면 2028년 국민 한 사람당 65만 원의 기본소득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405조 원이 듭니다. 연구소는 세금을 정비하고 복지지원금의 일부를 줄이거나 없애면 증세 없이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를 축소하면 또 다른 사각지대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플러스 알파의 재원을 마련하고 분배의 방식을 다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기술혁명을 통해 만들어지는 이익을 공공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나누는 방법을 찾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스위스가 이제 탄소 기본소득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위스는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에서 기본소득을 하고 있는 나라고요. 탄소가 우리 거지, 우리 걸 좀 더럽힌 사람은 뭔가 내야 돼. 예를 들면 이제 미래 시대 인공지능이 생산의 상당한 부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인공지능의 일부는 우리 거잖아요. 왜냐하면 걔들은 데이터를 만들어진 애들이잖아요. 데이터는 우리가 만든 거고, 넣은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인드가 달라지면 새로운 정책을 저항감 없이 잘 정착될 수가 있겠죠.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혜택을 본 기업에게 부가가치세를 걷어 모든 시민에게 매달 $1,000씩 지급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됐던 앤드류야. 주식처럼 데이터 거래소를 만들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사고팔게 하자는 아이디어까지 여러 의견이 논의되고 있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쉽지 않죠. 그러나 그 출발점은 뭐냐? 의지입니다. 정치적 의지입니다. 그것을 하는 첫 출발점은 재분배입니다. 대다수의 주류 경제학자들도 그동안 쌓인 데이터를 보고 역사적 경험을 보고 하니까 분배가 잘 되는 나라가 성장도 잘 된다. 분배가 망가지고 불평등이 심화되면 경제 성장도 안 된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된 그런 명제입니다. 택배 하차일을 그만둔 뒤 오랜만에 동료들을 만나러 가는 길.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이어서인지 숙소를 떠나와서도 가끔 지금쯤이면 뭘 하고 있을까 생각이 나고는 합니다. 야. 아 진짜? 되게 추울 텐데. 완전 무장하고 와서. 저를 처음 알아보고 일주일 만에 일한 지 일주일 만에 처음 알아보고 정말 많은 걸 가르쳐주고 배려해주고. 진짜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정말 신기했거든요. 신기했는데 보다 보니까 같이 그냥 직장 동료.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정수 씨한테 연락이 와서 김장하러 가니까.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뭐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주거비도 많이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고 경제적인 게 가장 힘들다고 보시면 되죠. 진짜로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야 이걸 어떻게 매일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은 환경적인 동물이잖아요. 어떤 상황이 닥치다 보면 또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적응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그냥 지금도 일 끝날 때는 정말 힘들어요. 제가 어쨌든 일을 한다는 게 알려지고 나서 저희 아들이랑 하루 좀 있게 됐어요. 밤에 아들이 배고프다 해서 이제 야식 먹으러 나가는데 대리기사 하시는 분 한 분이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아서 지금 일을 한다. 기운 내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진짜 어떤 일을 하든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2020년) 우리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남기 위해 버텨내기 위해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부자 아빠를 만나지 못한 나의 아들이 가난한 일꾼으로 살아가다 다시 나와 같은 아버지가 될까 봐. 그래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무엇이든 해야만 합니다. 제대로 나누는 공정한 세상에 올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희망을 향해 오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다시 넓혀 세우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되돌려 놓을 시간. 불평등 대한민국을 바꿔놓을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